미래엔 내신 대비 경설 시작하겠습니다. 갈래는 설이고요. 설은 고전 수필입니다. 그리고 한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경설 같은 경우는 묻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요. 자, 문답법으로 전개된다. 그 다음에 고전 수필은 굉장히 주제가 확고한데요. 교훈을 전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거사에게 거울이 하나가 있는데, 거사라는 거는요, 벼슬을 하지 않는 선비, 은둔에 사는 선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지가 끼어서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빛처럼 비유, 희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고 마치 얼굴을 단장하는 사람처럼 하였더니 어떤 손님이 보고 묻기를, 거울이란 얼굴을 비추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군자가 그것을 대하여 그 맑은 것을 취하는 것인데, 즉 거울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얼굴을 비추거나 또는 군자가 그 맑음을 취하는 것인데, 그대의 거울은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희미하니 이미 얼굴을 비출 수도 없고 맑은 것을 취할 수도 없는데, 오히려 얼굴을 비춰보고 있으니 무슨 까닭인가 하고 손님이 물어봅니다. 거사가 말하기를, 거울이 밝으면 잘생긴 사람은 기뻐하지만 못생긴 사람은 꺼리게 됩니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이 더 많으니, 만일 못생긴 사람이 한번 들여다보게 된다면 반드시 거울을 깨뜨리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먼지가 끼어 희미한 것만 못하네. 먼지가 흐리게 된 것은 그 겉만 흐릴 뿐, 그 맑은 본질은 상하게 하지 못하니. 만일 잘생긴 사람을 만난 뒤에 닦여져도 늦지 않을 것이네. 아, 옛날 거울을 대한 사람은 그 맑은 것을 취한 것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대하는 것은 희미한 것을 취하기 위함인데 무엇을 이상하게 여기는가. 자, 옛사람과 자신의 태도를 대비하면서 의문을 통해서 질문형, 의문문을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다는 것은 그 거사의 대답을 수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설은요, 아주 쉽게 해석을 하면 이 자습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점을 포용할 줄 아는 태도를 긍정하는 것.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도 거울을 볼 수 있게 거울을 흐리게 유지하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어렵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복잡하게 해석을 하는 내용을 보면, 거울을 화자 자신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거울을 보는 사람을 임금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못생김을 깨달으면 거울을 깨뜨릴 것이고, 임금이 거울을 보고 자신의 맑음을 본다면 거울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사, 벼슬을 하지 않고 숨어 사는 화자 자신의 입장에서, 글쓴이, 말하는 사람 자신의 입장에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신이 등용되지 않고 숨어 사는 이유를 돌려서 표현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임금은 못생긴 사람이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화가 나서 깨뜨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숨어 살면서 언젠가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면 거울을 맑게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우선은 이 포인트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자, 일단 거사는 흐린 거울을 취하는 사람이고 결점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이고요.
손님은 마땅히 맑은 거울을 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결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지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물에 대한 통념을 제시했다. 자, 통념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손님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역할은요. 자, 거사에게 새로운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맑은 거울은 결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흐린 거울은 결점을 수용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은 군자와 같이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는 사람, 못생긴 사람은 도덕적으로 결점이 있는 다수의 사람입니다. 작가가 비판하고 싶어 하는 거는요, 맑은 거울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맑은 거울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은 지나치게 결백하고 청명한 태도를 지녀서 타인의 단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세상이 더럽다라고 세상을 버리고 잘못된 세상과 결별하고자 하는 그런 사회 풍조, 이 당시에 유행하던 태도, 이것을 비판하고자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학습활동에서 3번에 화왕계라고 하는 글이 하나 나오는데요. 꽃을 의인화해서 교훈을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내용을 한번 봤더니 신이 들으니 신하가 들으니 예전에 화왕이 처음 들어왔을 때 향기로운 꽃동산에 심고 푸른 장막으로 보호했는데 봄이 되어 곱게 피어 온갖 꽃들을 능가하고 홀로 튀어났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곱고 어여쁜 꽃들이 빠짐없이 달려와 시간이 늦지 않을까 걱정하며 배알하려 하였습니다. 즉 화왕을 이제 배우려고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호련히 한 가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아름다운 사람이 붉은 얼굴 옷 같은 이에 곱게 화장하고 멋진 옷을 차려입고 간들간들 걸어와 얌전하게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의 가인은요, 꽃으로는 장미고요, 상징적인 의미로는 간신을 뜻합니다. 임금에게 아첨과 아부를 일삼는 신하예요. 첩은 자기를 낮추어서 눈같이 흰 모래밭을 밟고 거울같이 맑은 바다를 마주보고 봄비로 목욕하여 때를 씻고 맑은 바람을 상쾌하게 씌우며 유유자적하는데 이름은 장미라 합니다. 자,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자신이 아주 곱게 자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왕이 훌륭하신 덕망을 듣고 향기로운 휘장 속에서 모시고자 하는데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또한 한 장부가 베옷에 가죽띠를 메고 허연 머리에 지팡이를 짚고, 자, 나이가 지긋하다, 연륜이 있다, 그리고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고 검소합니다. 힘없는 걸음으로 구부정하게 걸어와 말합니다. 경성밖에 한 길가에 살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푸르고 넓은 들판의 경치를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산색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름은 할미꽃이라 합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좌우의 공급이 풍족하여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차와 술로 정신을 맑게 할지라도 상자 속의 준비물에는 반드시 양약이 있어 기운을 돋우고 극약이 있어 병독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옛말에 생사와 삼배 같은 좋은 물건이 있다 해도 왕골과 띠풀 같은 천한 물건을 버리지 않아서, 자, 극약과 대비되는 것, 양약과 대비되는 것, 대응되는 것, 대비가 아니라 대응되는 것. 모든 군자들은 결핍을 대비해야 일이 없사오니, 즉 미리 준비해야 어려움이 없으니 왕께서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즉 자기 자신을 극약이나 또는 왕골이나 띠풀 같이 천한 물건에 자신을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애가
두 명이 왔는데 어느 쪽을 취하고 어느 쪽을 버리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의 할미꽃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을 한껏 겸손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극약이나 또는 왕골이나 띠풀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유비무환 어려움이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라는 화왕을 뜻하고요. 장미와 할미꽃을 임금과 간신, 충신, 간신과 충신으로 빗대어 의인화하고 대립시켜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할미꽃이 말하는 극약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임금에게 잘못을 지적해주는 신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이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신하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왕은요, 고민을 하다가 장보를 취하고 장미를 버리는 선택을 해서 본질을 제대로 보는 왕의 모습을 그렸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경설과 화왕계의 주제를 엮어서 공통점을 이야기하자면 깨끗하고 좋은 것보다 결점이 있고 흠이 있어도 왕에게 간신으로서의 충신으로서의 자기 조언을 아끼지 않는 그런 신하가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바깥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설명을 하다가 조금 중간중간 버벅드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풀이 요거는 현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